파시즘, 대체 어떻게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흔히들 히틀러 같은 독재자 한 명의 카리스마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론은요, 좀 충격적입니다. 그 뿌리가 사실은 아주 평범한 우리네 가정에서부터 자라났다고 주장하거든요.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자, 보세요. 왜 수백만 명이 그를 따랐을까요? 보통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한 명이 사람들을 다 속인 거지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만약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면요. 만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누구에게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럼 어떨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지도자의 사상이 성공하는 건 그 사상이 대중의 심리 구조랑 딱 맞아 떨어질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파시즘이라는 무시무시한 씨앗은 히틀러가 혼자 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파시즘에 가장 열광적으로 반응했을까요? 핵심 지지층 말이죠. 이게 참 흥미로운데 답이 아주 특정 계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나치즘의 기반은 바로 이 하층 중산층이었습니다. 공무원이나 사무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장 가난한 노동자 계층도 아니었던 바로 그 어중간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순이 드러나요. 보세요.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노동자들만큼이나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을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면서 권력을 숭배했던 겁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결국 하나의 독특한 성격 유형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권위주의적 성격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알아서 기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군림하려는 그런 성격 말이에요. 이게 바로 파시즘이 자라나기에 아주 완벽한 비옥한 토양이 되어준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성격은 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걸까요? 선천적인 걸까요? 이 이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뿌리를 찾으려면요, 렌즈를 좀 바꿔야 해요. 거대한 국가에서 아주 작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바로 가정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네, 이 이론은 말합니다. 복종심에 만들어내는 공장, 그게 바로 가족이라고요. 권위주의적 성격은 바로 이 가족이라는 뜨거운 도가니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핵심적인 비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부장적인 가족은 국가의 축소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작은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그 가족의 구조가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똑 닮았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구조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자, 보세요. 권위주의적인 가족의 지도자는 아버지죠. 파시스트 국가의 지도자는 독재자고요. 아버지는 집안에서 국가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국가가 원하는 걸 아버지가 대신해주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나중에 커서 갑자기 국가에 복종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복종하도록 철저히 훈련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미 몸에 밴 행동 패턴이 나중에 국가의 권위로 대상만 바뀌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가족이 복종을 가르치는 공장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그 공장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아이들의 반항심 같은 걸 싹 억누르고 완벽한 복종심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여기서 이 이론이 정말 좀 충격적일 수 있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통제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뭐냐? 바로 성적 억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가장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욕망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의지를 꺾고 순종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 성적 억압이 어떤 심리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자연스러운 욕망이 억압당하죠? 그럼 이 억압된 에너지가 그냥 사라질까요? 아니요. 이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불안감은 뭘 원하게 될까요? 바로 강력한 권위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을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개인은 이 불안을 잠재워줄 것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찾아서 그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과정이죠. 근데 이 해소되지 않은 에너지가 복종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출구를 찾는데 그게 바로 공격성과 잔인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보다 강한 권위에는 철저히 복종하면서 동시에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대상, 예를 들면
특정 소수 집단 같은 그런 외부 집단에게는 그 억눌렸던 분노를 아주 잔인하게 표출하게 되는 거죠. 이걸 국가적 나르시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기 개인의 삶은 너무 비참하고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보상받기 위해서 위대한 우리 민족, 강력한 우리 국가라는 상상에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실이 아무리 시궁창 같아도 왠지 나 자신이 되게 위대하고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상 자신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 독재자를 미워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미워하기는커녕 그 독재자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를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비극이죠. 자, 이제 조각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최종적인 그림을 한번 완성해보죠. 어떻게 그 작은 가족 안에서의 심리가 이렇게 거대한 국가의 비극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말입니다. 결국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국가로 그 대상만 바뀐 거죠. 아이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애착은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변하고요. 권위적인 아버지에게 바쳤던 복종은 국가의 아버지인 독재자에게로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결국 국가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하나의 거대한 가죽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이 이론이 말하는 최종 결론입니다. 파시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혹은 외부에서 강제로 주입된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엄격한 가족 구조와 성적 억압을 통해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그 복종의 심리를 먹고 자란 아주 교활한 이데올로기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론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정치는 그냥 경제 문제나 거창한 사상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우리 스스로도 잘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 그 신미에 뿌리박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이 이야기가 그냥 먼 과거의 역사 이야기일 뿐일까요? 혹시 오늘날 우리가 보고 겪는 이 수많은 정치적 현상들 속에서도 우리가 자라온 가족이라는 경험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처럼 우리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